안녕하세요. 과학이 빛나는 밤의 야간 서행 가이드 이준호입니다.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책 여행을 떠나볼까요? 오늘 읽어볼 책은 한 권으로 끝내는 세상의 모든 과학 172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. 1923년 독일의 한 거리. 아침에 1,000원 하던 빵이 저녁엔 2,000원이 되는 시기였죠. 가장 심할 때는 전쟁 전 1마르크밖에 안 하던 빵 한 조각이 10억 마르크로, 레스토랑의 한 끼 식사가 무려 100억 마르크, 200억 마르크로 치솟았다고 합니다. 물건값이 거의 10억 배나 폭등했던 거죠. 그러니 웬만한 액수의 돈은 돈으로 쳐주지도 않았고 차라리 그 돈으로 불쏘시개를 하는 게 더 나았습니다. 이 이야기는 독일의 하이퍼 인플레이션, 물건값이 엄청나게 치솟아 오르면서 당시 이제 경제 상황이 안 좋았죠. 세계 대공황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이제 2차 세계대전, 히틀러의 등장과 2차 세계대전으로도 이어지는 그런 일인데, 오늘은 이 하이퍼인플레이션을 소재 삼아 가지고 또 여러 곳으로 지식 여행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. 첫 번째 여행지는 주목나무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여행지는 장궁. 영국에 유명한 활이 있어요. 굉장히 길어가지고 웬만한 사람 키보다 더 길죠. 거의 2m 가까이 되는 굉장히 큰 활인데, 이거랑도 또 연관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.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2차 세계대전에 굉장히 희한한 좀 웃기는 전쟁 영웅이 있어요. 잭 처칠이라는 사람인데, 이 사람 이야기도 좀 해볼 수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게르만 민족주의, 이게 2차 세계대전의 원인인데 요거랑도 좀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오칠, 우리 옷딱 그래가지고 옷나무 있죠. 거기서 이제 추출해내는 걸로 이제 가구 같은 거 만들 때 이렇게 발라가지고 쓰는 건데, 요거랑도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. 옷딱을 끓일 때는 거기에 이제 넣어가지고 그 나무 조각 같은 걸 끓여가지고 이제 옷딱을 끓여 먹기도 하고요. 네, 오늘도 하여튼 우리 지식세계 여러 곳으로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서행 출발해 볼까요? 첫 번째 여행지는 바로 주목나무입니다. 이 주목나무는 이 주자가 아마 붉을 주자일 거예요. 이 주목나무는 나무의 속에 심재, 이게 붉고 질이 좋대요. 그래서 고급 가구나 장식재로 많이 쓴다고 하는데, 이 주목나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변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는 아닌데, 또 그렇다고 보기 힘든 나무도 아니에요. 정원수를 꽤 많이 쓰거든요. 혹시 이제 여러분들 다니시다 보면은 이게 빨간색 열매, 포도알보다는 좀 작을 거예요. 아마 앵두 정도만 하다고 봐야 되나? 되게 귀여운 아주 빨간색 열매가 소나무랑 이렇게 비슷하게 생겨가지고, 침이 없으니까 거의 소나무 비슷하게 생겼어요. 근데 이파리가 조금 짧아요. 그리고 약간 좀 널쩍하다고 그래야 되나? 하여튼 나무 가지에 빨간색 열매들이 탁탁탁탁 달려있어요. 그리고 그 열매 끝에 부분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. 이렇게 완전히 과육이 씨앗을 다 감싸고 있는 게 아니라 구멍이 뚫려 있어요. 그래서 그 모양만 딱 보면은 아실 수가 있어요. 이런 나무가 이제 주목인데, 이 주목이 이제 식물의 진화 역사에서 보면은 이 거시 식물 중에서도 조금 앞쪽 부분에 있는, 진화상에서 보면은 약간 그래도 좀 단순한 그런 나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.
근데 확실하진 않아요. 근데 하여튼 이 그 씨앗의 형태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제가 알아본 바로는 조금 간단한 형태를 갖고 있어요. 자, 근데 이 주목의 제가 이제 주목에서 제가 좀 중점적으로 봤던 부분이 뭐냐면 독이에요, 독. 이 씨앗 부분에 독이 있어요. 그래서 이 열매 자체는 빨갛고 되게 귀여운데 잘못 먹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. 절대 먹으면 안 돼요. 근데 진짜 한번 먹고 싶게 생겼어요. 근데 물론 그 붉은 그 과육 부분은 육질 부분은 독이 없어요. 근데 그 씨앗이 문제예요. 씨앗 안에. 그래서 이 씨앗 같은 경우에 사람이 먹으면 죽을 수가 있는데 신기한 부분이 뭐냐면 새나 이런 애들이 먹으면 새들은 먹어도 안 죽는데. 왜냐면 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화력이 약해가지고 그 육질 부분만 겉에 있는 물렁물렁한 부분만 소화를 시키고 씨앗은 그냥 배출을 하는 거예요. 근데 사람이나 다른 동물들은 그 소화력이 강하기 때문에 씨앗 부분까지 이제 소화를 시키는 거죠.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안에 있던 씨앗 껍질 안에 있던 독이 흘러나와가지고 죽게 될 수도 있는 치명적인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건 되게 뭐랄까 선택적인 거죠. 자기의 어떤 그 주목의 입장에서는 번식에 도움이 되는 새들은 먹어도 문제가 없고 번식에 도움이 안 되는 소화력이 너무 강해가지고 씨앗까지 소화를 시켜버리는 다른 동물들은 이 독을 통해 가지고 피해를 주는 거예요. 한마디로 공격하는 거죠. 선택적으로 이 독이.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이 특징, 선택적으로 자기의 번식에 또는 생존에 방해가 되는 그런 생명체에게 공격을 가하는 이런 부분이 참 재미가 있다라고 생각했고 요거랑 연관돼 가지고 또 이제 이야기를 진행을 해보려고 했어요. 이 주목의 어떤 그 특성, 선택적으로 공격을 하는 이런 특성이 발휘가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장궁이에요. 두 번째 여행지로 이제 우리가 또 왔는데 영국의 장궁도 그렇잖아요. 이 활이라는 게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. 어떤 번식을 하는 상황에 있어서 어쨌든 사람도 번식하고 생존을 하는 생명체인데 자신의 번식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죽일 때 이 장궁을 쓰는 거죠. 전쟁에서. 그러니까 주목이 독을 이용해서 번식에 방해가 되는 동물들을 제거하듯이. 근데 이 장궁이 또 뭘로 만드는 거냐면 주목으로 만들어요. 이 주목이 그 나무의 질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뭔가 좀 탄력이 있대요. 부드럽고. 그래서 활 만들기에는 딱 알맞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이 주목으로 장궁을 만드는데 너무 이제 장궁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이제 영국 사람들이 백년 전쟁 때 이 장궁을 썼거든요. 프랑스랑 전쟁할 때. 영국에는 주목이 뭐 거의 이제 다 그냥 거의 멸종될 정도로 그냥 싹 사라져 버릴 정도로 그래서 뭐 러시아에서도 수입을 하고 그래서 막 주목값이 엄청나게 올랐대요. 그래서 하여튼 이 장궁을 주목으로 만들었는데 이 장궁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은 이게 거의 이제 2m 길이 정도 되고 그리고 이걸 그 활 자체가 그렇게 크니까 이 활을 당기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겠죠. 이 활 자체를 크게 만들고 또 이 장력으로 활을 쏘는 거니까 얼마나 또 이 실을 갖다가 활에 다는 실을 아주 팽팽한 거를 달겠어요. 이게 거의 장력이 뭐 80kg? 거의 뭐 100kg이라고 그랬던가? 굉장한 거예요. 이걸 당기기가 쉽지가 않아요. 보통 사람 같으면 이걸 당기는 것도 힘들어요. 예. 뭐 들고 있는 것도 힘들겠지만 워낙에 크니까. 하여튼 이 활을 당기는 자세 자체도 보통 활하고는 다르다고 하더라고요.
그리고 한 10년 정도를 연습해야지 제대로 이 장궁 활을 쏠 수 있다라고 하고, 그래서 하여튼 연습을 열심히 하면 한 1분에 20발 정도도 발사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파괴적인 활 중에서는 굉장히 공격력이 강한 이런 무기가 되는 것이고요. 제 세상의 모든 과학에도 나오지만 그 아젠쿠르 전투가 있어요. 그 전투에서 프랑스군을 대패시킬 때 영국군이 대승을 거둘 때 사용했던 무기도 장궁이죠. 근데 사실 이게 그렇게 막 명중률이 엄청 높지는 않죠. 왜냐면 활이라는 거는 이렇게 위로 쏘는 거잖아요. 위로 쏴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떨어지면서 맞는 거라 가지고 우리가 뭐 양궁에서 보듯이 이렇게 탁 해가지고 거의 직선으로 날아가서 이렇게 표적에 꽂히는 게 아니라 저 멀리서 이제 쏘는 거죠. 저 하늘로. 그러면 그 활이 쭉 날아가서 화살이 날아가가지고 툭툭툭툭 떨어지면서 그러면서 뭐 이제 아젠크루 전투 때는 대부분 말이 맞았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말들이 맞고 막 엎어지고 막 이러면은 그 위에 있던 뭐 기사들이 이제 같이 넘어지면서 그때 이제 뭐 뻘밭이었다고 하는데 막 진흙으로 막 그래가지고 막 거기에 뒤엉켜가지고 막 못 일어나고 그러면 이제 가서 막 죽이고 막 이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. 하여튼 그래서 이 장궁은 어쨌든 영국 사람들에게 대승을 안겨줬기 때문에 어떤 추억의 자랑스러운 이런 무기라고 볼 수 있고 그렇게 이제 기억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지 이 장궁에 대한 이 추억, 기억 때문에 이게 2차 세계대전에서도 쓰여요. 2차 세계대전. 물론 정식 무기로 쓰인 건 아니고 잭 처칠이라는 희한한 전쟁 영웅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그냥 개인적으로 갖고 나가요. 그래서 실제로 장궁을 써가지고 독일군을 사살하기도 해요. 이 사람은 되게 재밌는 사람인데 제가 보니까 칼도 갖고 가요. 그 칼도 그냥 칼이 아니라 이게 무슨 스코틀랜드인가 뭐 스코티시 브로드 소드라는 게 있대요. 진짜 기사들이 쓰는 그런 칼 같은 거 있죠. 이 칼을 들고 괴성을 지르면서 돌격을 하는. 심지어는 그냥 그냥 돌격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뭐 스코틀랜드 사람인가? 스코틀랜드 그 백파이프 있잖아요. 그거를 한 곡 연주를 한대요. 그걸 연주를 막 한 다음에 총알이 막 날라오는데도 이걸 연주를 딱 한 다음에 괴성을 지르면서 칼을 들고 장궁을 또 들고 칼과 장궁을 들고 막 뛰어 들어가는.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금방 죽었을 것 같잖아요. 제정신이 아닌 것 같으니까. 그런데 아니에요. 안 죽었어요. 이 사람은 천수를 누렸습니다. 심지어 전쟁 영웅이라고 그랬잖아요. 전쟁터에서 공도 세웠어요. 여러 번 공을 세웠어요. 이 사람은 되게 그 어떤 공격성이라고 그래야 되나? 싸우고 싶어하는 욕구가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. 아마 좀 늦게 태어났으면은 뭐 UFC나 이런 데서 그런 격투 어떤 종목에서 빛을 발했을 그런 사람인데 하여튼 2차 세계대전 때 그때쯤 이제 활약을 하게 되죠. 좀 예전에 태어나가지고 이 사람 이야기 보면 재밌어요. 이 사람은 이제 그 2차 세계대전에서 일단 첫 번째로 그 프랑스 영국군이 이제 그 프랑스로 들어가서 이제 싸우게 되잖아요. 그래서 프랑스 원정군에 들어가서 이제 막 싸우는데 어느 날 이제 매복을 했대요. 영국군 소대가 거기서 매복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좀 지휘관 계급이었나 봐요. 그 부하들한테 내가 저기 앞에 있는 독일군을 활로 쏴서 죽일 테니까 그때 공격해라. 이게 하나의 공격 신호다. 그냥 총을 쏴도 되는데 굳이 이 장궁으로 활을 쏴서 그 독일군을 쓰러뜨리는 거죠. 그때 이제 그 신호에 맞춰서 이제 공격을 했고 그래서 또 여기서 활약을 했나 봐요. 그리고 또 노르웨이에서도 활약을 했는데
특수부대를 또 이끌었대요, 이 사람이. 워낙에 또 잘 싸웠나 봐요. 와, 진짜 대단하죠? 칼과 활을 가지고. 그래서 이 사람은 지휘관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상륙함에 같이 탑승을 해가지고 가장 먼저 도착했대요. 그래가지고 상륙하면서 이제 문이 열리니까 가장 먼저 뛰어내려가지고 막 총알이 날아오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독일 군들이 다 그걸 보고 있으니까 상륙함이 상륙하는 걸. 그런데도 뭐 그냥 뭐 아랑곳하지 않고 백파이프 연주 한 곡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돌격한 거죠. 막 수류탄을 던지면서 수류탄 정도를 이용했대요. 현대식 무기로는. 그래서 이 안에 막 이제 그 해안포, 독일군의 그 해안포 진지에 막 들어가가지고 점령을 하는 거예요, 이 사람이. 점령 다 성공하고 아군 피해는 거의 없었고, 막 해안포도 다 폭파시켜버리고. 그래서 이걸 통해서 바로 이제 십자 훈장을 받았다고 합니다. 그리고 또 뭐 이탈리아에서는 막 돌격해가지고 자기를 어떤 엄호해줄 부하 몇 명만 데리고 독일군 박격포 부대를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42명의 독일군 포로를 잡는 이런 아주 놀라운 공을 세우기도 하고요. 대단한 사람이에요. 네.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훈장을 받았다고 하고요. 하여튼 뭐 여기저기서 굉장히 공을 많이 세웠어요. 하여튼 싸우고 싶어가지고 이제 맨 나중에는 어디도 갔냐면은 버마도 가요. 2차 세계대전 막바지쯤에 미얀마, 지금 미얀마라고 부르는 곳인데 이 미얀마에 가가지고 왜 미얀마를 갔냐면 그 일본군들이 그 칼을 갖고 싸운다라는 얘기를 듣고 일본군이랑 칼로 한번 싸워보고 싶어 제발 제대로 칼 대 칼로 제대로 한번 싸워보자 그래가지고 정말 싸우고 싶어서 거기까지 갔는데 도착하자마자 인도 정도밖에 못 갔는데 아직 일본이 항복을 해버린 거예요. 미국이 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하면서 일본이 항복을 해버리는 바람에 아쉽게도 이렇게 칼싸움을 못했죠. 그래가지고 그놈의 미국만 아니었으면 내가 10년은 더 싸울 수 있었는데 이 싸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다니 너무 아쉬웠다 라고 말할 정도의 이제 전쟁광이죠. 전쟁광. 2차 세계대전이 그렇게 끝난 다음에도 뭐 이제 멈추지 않고 뭐 팔레스타인이니 뭐니 하면서 이제 여기저기 전쟁이 일어나는 곳 여기저기 가가지고 활약을 했다라고도 합니다. 이런 사람도 참 있어요. 그렇죠. 사람이 참 다양하죠. 저런 사람도 있고, 그리고 2차 세계대전과 관련해서 이제 그 게르만 민족주의. 이것 때문에 2차 세계대전에서 이제 그 독일 사람들이 그 유태인을 학살하기도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, 제가 이 민족주의, 내셔널리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이유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독하고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. 독도 그렇잖아요. 내가 번식을 해야 되는데 방해가 돼. 그럼 쟤는 죽여야겠어. 그렇게 해서 이제 이용을 하는 것처럼 이 민족주의가 되게 배타적으로 발휘가 될 수 있잖아요. 배타적이지 않고 그냥 자기 민족끼리 잘 살아보자. 그 정도면 뭐 괜찮은데 이 게르만 민족주의 같은 경우에는 그 배타성이 정말 극대화돼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게 되고 정말 진짜 세계를 그 비극 속으로 빠져들게 만들죠. 근데 이 게르만 민족주의가 바로 아주 크게 발흥을 하게 되는데 그 중요한 원인이 아까 첫 부분에 읽어드렸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. 물론 그 전에도 이런 민족주의 경향이 독일은 상당히 있긴 있었죠. 왜냐면 독일이라는 나라 자체가 막 정말 많이 갈라져 있었잖아요. 막 수십 개의 공국으로 갈라져 있어가지고 정말 하나로 뭉치지 못하니까 그냥 완전 동네북이 돼가지고 막 계속해서 그 전쟁이 일어나고 좀 주변 강국에서 또 우습게 보기도 하고
그런 상황에서 어떤 통일을 이루려고 하니까 좀 내셔널리즘을, 민족주의를 강조할 필요가 있긴 했죠. 근데 이 대공황을 통해서 경제 사정이 안 좋아지니까 이 민족주의가 배타성을 띠게 되죠. 훨씬 더. 그래서 물론 그 전에도 유태인들을 미워하는 경향이 꽤 있긴 있었지만 좀 이질적이니까.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더 심해지는 거죠. 저 유태인들 때문에 우리가 못 산다. 유태인들이 또 더군다나 금융계 쪽에 많이 진출을 해 있었고, 뭐 또 모든 유태인들이 다 잘 살진 않았지만 그래도 금융계 쪽에 종사하는 유태인들은 꽤 잘 사는 편이었죠. 그러니까 더 이제 밉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어쨌든 살기가 힘들어지면 사람이 어떤 포용적이 되고 관용적이 되긴 힘들잖아요.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. 다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. 이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상황이 어려우면 내가 먹고 살기가 힘든데 어쩌겠어요.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. 배타성을 띠게 되는 그런 상황이. 그래서 히틀러가 그 오스트리아 사람인데 독일로 간 이유도 그래요. 오스트리아는 제국이잖아요. 오스트리아 그 합스부르크 왕가가 제국이었기 때문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었죠. 그래서 뭐 헝가리 말고도 뭐 저 세르비아 쪽에도 땅이 많았고 또 더 가가지고 우크라이나 쪽에도 땅이 있었고, 그러니까 다민족이죠. 뭐 슬라브 민족이니 저 그 헝가리 민족이니 해가지고 오스트리아 제국은 다민족 국가였기 때문에 히틀러는 이제 그런 게 싫은 거예요. 나는 우리 게르만 민족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게르만 민족의 순수한 나라를 만들고 싶은데 이 오스트리아는 그게 안 돼. 그래가지고 난 싫어. 이러면서 이제 물론 뭐 그 히틀러가 미대를 지망했다 떨어졌나 아마 그럴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독일로 간 이유 중에서 하나라고 하더라고요. 그런 다민족 국가가 싫어가지고. 그래서 이제 그런 배타적인 민족주의의 화신이 돼가지고 정말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되죠, 히틀러가. 근데 이렇게 어떤 좀 뭐랄까 어떤 힘든 상황, 이런 상황 속에서 배타성을 발휘하고 자기들끼리 뭔가 이렇게 소수가 똘똘 뭉치는 거는 학교에서도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. 그러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에 아이들은 뭐 학교에서 돈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. 뭐 경제적 상황이 어렵다고 아이들이 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애정이 중요하거든요. 적어도 이제 초등학교에서는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아이들은 안 가르쳐 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아이들은 일단 애정만 공급해주면 문제가 크게 안 일어나는데 애정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있어요. 특히 이제 뭐 가정에서 애정이 부족해질 수도 있고 또 뭐 선생님하고도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. 하여튼 아이들에게 공급되어야 할 애정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오면은 아이들이 뭔가 똘똘 뭉치게 되는, 더 강하게 똘똘 뭉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. 그러니까 자기들 집단 안에서 애정을 공급받으려고 하는 거죠. 어른한테서 공급이 안 되니까 애정이 자기들끼리 막 되게 똘똘 뭉치는 거예요. 그러면 이게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치고 끝나면 되는데 이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똘똘 뭉친 상황에서 배타성을 또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자기들 그룹이 아닌 아이들과 어떤 싸움이 일어난다거나 갈등 상황이 자주 일어나게 되죠. 자기의 어떤 그룹을 강화하기 위해서 오히려 싸움을 걸기도 하고 자기들끼리만 막 잘 지내려고 하고 또는 자기들 그룹의 어떤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기들 그룹에서 좀 마음에 안 들면 걔를 진짜 따돌려가지고 내치기도 하고 하여튼 골치 아파져요. 이렇게 자기들끼리만 너무 똘똘 뭉치게 되면 보통 선생님들이 원하는 상황 뭐냐면 고루고루 잘 지내는 거. 너무 어떤 소수의 몇몇 애들이 똘똘 뭉치는 것보단 그냥 고루고루 두루두루 잘 친하게 지내는 상황이 제일 보기가 좋고 갈등도 적게 일어나죠. 근데 그런 상황이 되려면 이 어른들의 애정이 많이 공급돼야 돼요. 그러면 사실 그런 일이 잘 안 일어나요.
이건 그냥 사실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고, 물론 특수적인 상황에서는 또 다양한 뭐 원인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, 그냥 일반적으로 제가 볼 땐 제 생각엔 그렇다는 얘기예요. 어른들의 애정이 많이 공급돼야 된다. 보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학교에 특히 이제 상담사 선생님이 계시면 되게 좋았어요. 상담사 선생님이 이제 문제 있는 아이들과 대화도 많이 하고 또 애정을 공급해주면 아이들이 확실히 또 좋아지거든요. 보통 물론 이제 선생님하고도 상담을 많이 하지만 또 이제 전문적으로 상담을 하시는 분이 오시면 훨씬 더 좋죠. 근데 진짜 부족해요. 상담사 선생님이 학교마다 한 분씩 뭐 거의 없어요. 제가 지금까지 있던 학교 중에서 상담사 선생님이 있었던 학교가 두 학교 정도밖에 안 돼요. 제가 지금 5학교째인가? 하여튼 그런데. 하여튼 그것도 한 학교에 계속 계시는 분도 별로 없었고, 계속 이제 이동해 가면서 한 학기 정도만 있다 가시고. 하여튼 상담사 선생님도 좋았고, 그 다음에 또 이제 뭐, 대학생이랑 이렇게 멘토 뭐 이런 걸 맺어가지고 아이들이랑, 와가지고 뭐 이야기도 하고 공부도 가르쳐주고 이제 이런 활동도 좋고, 뭐. 요새는 또 학교에 그 도움 선생님이라고 그래가지고 주변에 있는 뭐 어머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학교에 오셔가지고 선생님하고 같이 아이들을 보조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또 활동도 있고 하여튼 이렇게 학교 얘기를 좀 또 길게 했네요. 하여튼 애정이 많이 공급돼야 된다. 애정이 부족하면 배타성을 발휘하는 이런 상황이 또 안 좋은 상황이 올 수도 있다. 그래서 그게 이제 또 독일의 그 하이퍼인플레이션 또 세계 대공황 때문에 궁핍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배타성을 띄었던 그거랑 좀 비슷한 점도 있다 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그리고 다음 여행지는 온나무입니다. 온나무. 우리가 그 오딱 끓일 때 온나무를 이제 거기다 넣고서 이제 같이 끓여가지고 오딱을 끓여 먹는데, 그래서 이걸 잘못 먹으면 뭐 옷이 오른다고 그러죠. 막 온몸에 막 두드러기가 나고.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온나무에 그 수액에 독성분이 있어요. 그게 이제 우루시올이라는 성분인데, 이 우루시올이라는 성분이 그 세균이나 어떤 해충 이런 것들을 막아줘요. 걔네들도 이걸 되게 싫어하나 봐요. 세균이나 곤충도 옷이 오르는 걸 수도 있죠.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서. 이 우루시올이라는 성분이 이제 피부에 보면은 그 랑게르한스 세포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그렇게 흡수가 잘 된대요. 근데 이 랑게르한스 세포가 뭐냐면 되게 많아요. 이제 피부에 막 되게 많은데 이 세포가 하는 일이 뭐냐면 외부에서 들어온 어떤 이물질 같은 거, 이거 항원이라고 그러는데 이 이물질을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. 면역세포들한테. 그래가지고 T세포라고 그러나 B세포라고 그러나 하여튼 그런 어떤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이물질을 막 공격하는 그런 면역세포들한테 전달해 주는 거예요. 야, 이상한 애가 들어왔어. 야, 이물질이 들어왔어. 어떡해? 하면서 갖다 주는 거죠. 하나의 어떤 그 전령자 역할을 하는 거죠. 정찰병. 저기 이상한 애 들어왔습니다. 막 이러면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. 전쟁을 일으켜야 됩니다. 전투를 해야 됩니다. 이러면서. 그래서 이 랑게란스 세포한테 이 우루시올이 들어오면 이 우루시올을 이제 전달을 해주고 그러면 이제 면역 반응이 전체적으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. 온몸에. 물론 이제 이런 면역 반응이 안 일어나는 사람도 있어요. 그러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죠. 이 면역 체계에서 그 사람 면역 체계에서는 뭐 이건 별거 아닌데. 그러면 또 별거 아니게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. 일부 사람들한테는 이제 굉장한 알러지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죠. 이 우루시올 성분은 되게 그 휘발성이 강하대요. 그래서 왜 이런 말도 있잖아요. 그 온나무를 쳐다만 봐도 옷이 오른다. 그런 얘기가 있대요. 저는 뭐 옆에서 바로 듣지 못했는데 하여튼 찾아보니까 그런 말이 있대요.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우루시올 성분이 되게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공기 중에 이렇게 잘 날아가는 거예요. 그래서 진짜
잘못하면 그냥 쳐다만 봐도 근처에만 있어도 그 휘발성 성분, 우르시올 성분이 몸에 들어가면은 알러지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. 나도 모르게 그런 식으로 그냥 지나만 갔는데 온나무인 줄도 모르고 그런데 알러지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. 근데 전 이거 조사하면서 또 깜짝 놀랐던 게 망고가 온나무과라면서요. 그래서 망고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, 사실은. 그 망고에 물론 이제 우리가 먹는 그 과육 부분, 그 달콤한 부분에는 별로 이 우르시올 성분이 없지만 그 망고의 씨앗이나 껍질에는 우르시올 성분이 꽤 많이 들어있대요. 그래서 망고도 좀 옷이 일어날 수 있는 알러지 경향이 있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. 근데 어쨌든 이런 알러지를 일으키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오칠 자체는 되게 이 사람들이 아주 활용하기가 좋죠. 이 오칠을 잘 해놓으면 이게 방수가 되기 때문에 가구에도 많이 쓰이고 심지어는 잠수함에도 쓰이잖아요. 잠수함에도 오칠을 한대. 이게 사람이 페인트를 정말 그 열심히 연구해서 정말 최고의 페인트를 만들어도 오칠만한 게 없대요, 잘. 오칠은 물론 이제 방수도 되지만 또 너무 공중에 이제 그 습도가 너무 적어서 건조해지면 또 어느 정도 수분을 또 흡수도 한다더라고요. 그래서 적절하게 정말 적절하게 습도를 유지하는 거예요. 아무튼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온나무 오칠의 어떤 이 효과를 잘 연구해가지고 좋은 페인트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. 이렇게 되면 새집 증후군도 이제 많이 줄어들 수 있고 좋다고 하는데요. 그리고 또 하나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, 맞아요. 이 온나무가 영어로 레커트리래요. 그래서 우리가 라카칠 이러잖아요. 무슨 라카 이래가지고 막 뿌려가지고 그게 바로 여기에서 유래한 거예요. 레커트리에서. 그러니까 정말 이 오칠이 그렇게 우리 인간의 어떤 생활 속에서 예전부터 함께 했던 정말 역사가 깊은 거죠. 네,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여기저기 또 여행을 해봤습니다. 오늘은 또 세상을 어떻게 또 새롭게 다르게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볼까요?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온나무, 오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으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칠이 되게 많죠. 여기저기 칠을 많이 놨잖아요. 뭐 페인트 칠도 그렇고 뭐 나무면은 나무 표면에다 뭐 니스 칠도 하기도 하고 그런 칠들을 보시면서 온나무를 떠올려 보시는 거죠. 온나무 수액을. 온나무 수액의 그 칠로서의 우수한 점 이런 것들도 떠올려 보시면 좋고 또 그 우르시올 독성분. 그래서 자신의 어떤 생존을 위해서 또 자신의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세균이나 곤충을 공격하는 이런 독성분 그것도 이제 떠올려 보시면 또 세상을 좀 더 풍부하게 느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러면 오늘은 또 꿈속에서 어디로 여행을 떠나볼까요? 이번 여행은 비빔밥을 한번 먹으러 가보려고 합니다. 왜 갑자기 비빔밥 얘기가 나오냐면 제가 처음으로 신규 교사 발령을 받아가지고 회식을 한번 갔었는데 약간 이제 산속에 있는 음식점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비빔밥을 담아주는데 그 그릇이 그냥 우리가 보는 사기 그릇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쇠 그릇이 아니라 나무 그릇이었어요. 제 생각에는 오칠이 돼 있었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진짜 빨간색으로 약간 이제 어두운 빨간색으로 칠이 되어 있는 아주 큰 그런 나무 그릇이었거든요. 근데 거기다 그렇게 밥을 비벼서 비빔밥 나온 걸 먹으면 너무 맛있는 거예요. 정말 집밥보다 더 집밥 같은 그런 맛이랄까. 정말 구수하고 참 좋았어요. 그 기억이. 어쩌면 그냥 비슷한 비빔밥이었
느꼈을 수도 있는데 그릇 자체가 나무라서 더 그렇게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그때 이제 뭐 하여튼 저 혼자 살고 하니까 그렇게 그런 영양식을 먹는 게 또 쉽지 않긴 했죠. 근데 그래서 더 그런 느낌이 들었나?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오늘은 제 추억 속의 그 가게로 제가 나중에 한번 거길 가보려고 하니까 못 찾겠어요. 망했는지 제가 이제 기억이 잘 안 떠올라서 그런 건지 찾다 못 찾았어요. 하여튼 제 추억 속에 있는 가게입니다. 네, 그래서 오늘은 이제 꿈속에서 그 추억 속의 비빔밥집으로 가가지고 여러분께 그 오칠이 된 그 나무 그릇으로 비빔밥을 딱 담아가지고 제가 또 대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잠시 뒤에 그 추억의 비빔밥집에서 만나 뵙겠습니다.